지금 보시는 장면은 울산에 위치한 한 정신의료기관의 CCTV 화면입니다. 남성 2명이 한 남성을 붙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뒤 간호사가 다녀가고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때 앞서 병실로 들어갔던 두 남성,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서로 마주보며 하이파이브를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4년 전 안타까운 사건으로 오빠를 잃은 30대 여성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사건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이 2살 터울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다운장애 증후군이 있어서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또 어른이 된 뒤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긴 했대요. 근데 적응을 못해서 금방 그만뒀고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능이 한 6살, 7살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구들은 다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예. 아름아름으로 해서 아버지 지인을 통해서 이 정신의료기관을 소개를 받았고요. 2011년부터 2011년 7월경에 오빠를 이제 입원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했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번 사건은 우리 이광임 원장님이 좀 많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장애인 복지시설 여기가 이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오빠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뒤에 10년 동안 잘 지냈는데, 자, 그런데 4년 전 갑자기 사망을 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보자의 오빠는 4년 전인 2022년 1월 18일에 입원 중이던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오빠가 어떻게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예. 경찰이 와서는 아무래도 오빠가 살해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그렇게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사망 당일 저녁 9시 19분에 이 피해자가 환자복 하의만 입은 채로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25분 뒤에 옷을 벗은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 다른 남성 2명이 피해자를 붙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거의 끌려가듯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그 장면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다시 병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피해자는 약 2시간이 지난 뒤에 침대에 실려서 병실을 나오게 됐고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를 살해한 사람들은 2시간 전 피해자를 끌고 갔던 남성 2명이었던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이 병실 안쪽에는 CCTV가 없고 복도에만 있어서 저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이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오빠는 지금 화면에 담기지 않은 그 순간 동안 저 남성 2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은 더 분노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 오빠를 살해한 이유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자,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여동생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형사님께서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는 일반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에 졸리면서 사망을 한 거더라고요. CCTV를 봤을 때도 계획 범죄인 거에 딱 보이는데 표적을 딱 잡고 실랑이를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모여드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주 범인이 저희 오빠를 죽이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진 신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2명입니다. 30대 남성이 주범이고요. 그를 따르는 공범이 1명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나중에 진술을 보니까 특히 이 30대 주범이 병원이 너무 갑갑하고 꼭 나가고 싶어서 뭔가 범죄를 저질러야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공범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제의를 한 거예요. 나를 지금 잘 안 따르는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숨을 못 쉬게 하고 같이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두 사람이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주범은 목을 조르고요. 공범은 붙잡고 그래서 질식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CCTV에 좀 더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요? 이렇게 범행을 한 다음에 예. 두 사람이 병실에서 하이파이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축하는 잠깐만. 지금 여러 번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걔 지금 죽었다 하면서 성공했다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주범이 이런 일을 벌인 이후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발로 차면서 폭행 등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자,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 병원 측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오빠는 그냥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와중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게 너무 저희는 괘씸한 거예요. 관리자들이 아무도, 심지어 저희 오빠를 죽이고는 관리자들이 아무도 이제 안 오니까 범인이 간호사실에 가서 저희 오빠가 뭐 변을 놓다 이렇게 일러서 간호사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상황이? 그렇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하지만 CCTV를 보면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병원 직원이나 의료진 그 누구도 병실 쪽으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간호사한테 가서 피해자가 변을 넣었다고 말한 뒤에야 간호사가 사건을 인지했고 범행 후 27분이 흐른 뒤에야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간호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바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갔고 이후에 산소통을 가져왔지만 연결줄이 없어서 아예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국 범행 2시간이 지난 밤 11시 49분이 돼서야 피해자가 이동 침대에 실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던 이 간호사는 책임 간호사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느라 응급조치가 늦어졌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아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신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2022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주범과 종범 하이파이브 5번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주범 같은 경우에 좀 범죄 전력이 있어요. 이 사람 조현병이 있었는데 폭력 행위로 3차례나 이미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범행 저지른 이후 들으신 것처럼 다른 병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어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봐서 징역 25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2심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 3차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재범 가능성도 높았다고 그랬고 지금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였거든요.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감형을 해서 2심에서는 주범은 징역 22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5년형이었고 지금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족들은 저 가해자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간호사,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광민 원장님이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나 돌봄을 유독 가족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 자체의 어떤 설비도 그리고 지원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자는 일단 오빠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에 가끔씩 찾아갔더니 얼굴과 몸에 멍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환자가 넘어졌다, 자해를 했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괜히 이런 거를 병원에다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오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사건을 다룬 한 매체 기사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들끼리 폭행하는 사건이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었다. 그리고 마치 병원은 짐승우리 같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최근인 2024년 7월에도 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동일한 병원에서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하.
제작진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거부했고요. 유족은 피해자 사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원장님, 이 병원의 어떤 대응이나 이 관리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이 병원이라는 공간은 일단 지금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이상 저희가 이런 병동을 폐쇄병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호병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그냥 폐쇄병동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